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 불러볼까? x제곱의 두근의 합의 부호를 바꿔주면 얘가 1차항 개수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그 자체가 상수항이 되면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물론 a는 0이 아닙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인 결과론적으로는 두 근이 모두 알파 베타라는 공통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식을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눠주시면 x제곱에 a분의 b의 x에 플러스 a분의 c도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알파와 베타로 두 근을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이거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거고. 알고 계셔야 되겠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겠다.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요? 나 구할 수 있는데?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거기서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세 글자로 판별식. 그치? 판별식. 제가 간단하게 d라고 표현할게. 그렇다면 두 근은 플러스 루트 d와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해되니? 따라서 제가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담는다면 두 개를 더해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니까 플러스 루트 d와 마이너스 루트 d는 지워지겠죠. 맞니? 지워지고 나면 뭐가 남어? 마이너스 2b가 남아 있어. 찍찍. 맞니?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맞니? 다시 이번엔 두 개를 곱해볼까? 그러면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를 서로 곱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될까?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에서 루트 d의 제곱을 빼는 거죠. 다시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루트 d의 제곱을 빼시는 거라고. 그럼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게 됐을 테니까 d를 빼는 거야. d가 아까 뭐라 그랬었지?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요 식은 얘 플러스 b제곱이죠? 맞니? 여기서 마이너스 b제곱이죠? 맞니? 그럼 남는 것은 뭐만 남어? 플러스 4ac. 맞아? 플러스 4ac. 약분까지 해주시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만 남게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될까? 두 놈을 뺀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에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를 뺐어. 분자만 보면 얘 사라지겠죠. 그럼 뭐가 돼야 돼? 2 루트 d. 맞니? 그럼 약분하게 되면 뭐가 돼? a분의 루트 d. a분의 루트 d. 따라서 얘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누가 큰지 모르니까 얘에 대한 절대값을 취한다면 a분의 루트 d.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얘네들을 모두 다 뭐 하셔야 되겠다고? 외우셔야 되겠다. 알겠죠? 거기 공간에다 한 번만 좀 자기 걸로 만들어 보겠어요. 한번 필기 좀 해봅시다.
괜찮을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합과 곱을 보니까 뭐가 떠올라? 또 여기서 요 놈을 우리가 조금 더 과장하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가 된다는 거야? 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아니 이거 적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가 떠올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떠오르는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익혀봅시다. 이렇게 튀어나올 때마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 순서야 상관없이 한번 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야. 얘는 뭘까요? 갑자기 다들 자기 목소리 들어갈까봐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AC. 또 뭐 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 플러스 2AC. 2AC는 뭐야? 2 알파 베타. 여기서도 2 알파 베타. 그쵸? 괜찮아? 그래서 얘랑 갖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뭐라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베타.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뭐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것들이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뭐였죠?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하다 보면 한 9년 정도 하다 보면 뭐 지금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못 외워서 혼났지만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왜냐면 모든 수학에 과학에 계속 나오거든 구구단은.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 있어. 근데 곱셈 공식 또는 곱셈 공식의 변형, 뭐 인수분해 공식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자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구구단처럼 자주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가 아니라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은요? 위에 있는 식에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나머지 곱셈 공식의 변형들도 많지만 우선 지금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요 정도니까 지금 필기 한번 해보시죠. 필기 하시는데 가능하면 여기 있는 요 결과물들 있죠.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 요 물어보는 것들만 좀 적어보시고 나머지는 칠판 보지 않고 다 한번 적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칠판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네,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 보도록 해보죠. 지금 여기 나머지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개수가 유리수라면 당연히 근이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뭘 했다고? 근의 공식을 썼다고. 근의 공식을 썼으면 당연히 플러스 루트가 있었다면 마이너스 루트가 또 다른 근이었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천레근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봅시다.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린 그 페이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서부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프린트 그 페이지는 무조건 과제로 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방학이 끝났어도 제가 일요일날에 계속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뭐 사실 어느 정도는 그 파블로프의 개인가요? 그 먹을 거 줄 때마다 이렇게 종 치고 먹을 거 줬더니 종만 쳐도 이제 그 침을 흘린다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알파 베타라 할 때라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는 좀 준비 좀 하고 계셔야 돼. 아, 뭔가 알파와 베타를 사용하고 있는 근과계수 관계를 쓰는 건 아닐까? 라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그 다음 문장을 다시 읽어 내려가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니까 100% 근과계수 관계를 사용하시는 거죠. 결국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겠죠? 뿔 뿌렸으니까 얼마 된 거야? 2가 된 거야. 2. 다시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단순 대입인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는지 잠깐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에 뭐가 된 거야? 4 알파 베타. 그치? 물론 뭘 알고 있다고? a분의 루트 d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쵸? 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불러봐. 아, 그래요.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A군, A양, B양, C양으로 할게요.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겠죠? 제가 또 시킵니다. 그래, B양. 아, 내가 B양을 누구라고 했죠? 잠깐만. 이쪽을 A라고 합시다. A군, A양. 그 다음에 B양, C양으로 합시다. 알겠지? A군, A양, B양, C양이에요. 네. 그래, B양. 여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놈부터 해볼까요? 밑에 거부터. 밑에 거부터 하시면 통분이죠? 그죠? 마치 이런 거야. 그냥 A분의 B 더하기 뭐 C분의 D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했으니 AC분의 BC 플러스 AD 이렇게 했던 거죠. 맞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에 알파의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의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식 정리해 주시면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1 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를 더해달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에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대입해 주시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그냥 저렇게 분수 형태 나오면 통분하시면 된다 그 얘기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뭐야, 너 정리하면 되겠네. 뭡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1. 그럼 얘는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되고. 맞습니까? 또는 조금 잔머리 좀 굴린다면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이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라는 저 식은 말이죠. 얘는 2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거였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식은 빵을 했을 때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요 좌변은 요런 형태여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보호하니까 뭐야? 야, 너 마이너스로 내보내봐. 그럼 마이너스로 내보내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다이나. 맞지? 여기서도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시면 1 마이너스 베타가 됐을 거예요. 결국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은 결국엔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를 물어본 거와 똑같습니다. 얘 전개하면 무조건 얘가 나와야 되는 이 식은 항등식이에요. 그죠? x에다 얼마 넣어볼까요? 요걸 물어봤어? 알겠지? x에 얼마 대입해볼까요? 얘는 항등식이야. x에 얼마 넣어볼까? 그래, a양 얼마 넣어볼까? 응? 우리가 지금 요 식을 구하려고 해. 근데 우리는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요거를 구하려면 이 항등식의 x 값에 얼마를 넣어볼까? 1 한번 넣어볼까? x에다 1을 넣어볼까? x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2 빼기 4 빼기 1을 넣어볼 거라고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얘 계산하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3 2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우리 뭘 구하려고 한다고? 얘 구하려고 한다고. 얘가 여기 있죠. 그래서 2로 나누어줘도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 알겠죠? 넘어가 봅시다. 다시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2래. 그냥 화면 보시면서 그냥 지금은 그냥 엔조이 하셔도 돼요.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2래. 이때 x제곱의 개수가 1자리를 우리가 만들 줄 알아. 우리가 만들 줄 안다고. 불러봐. x제곱의 두 개 합 얼마야? 마이너스 2의 보를 바꿔주면 1창 개수라고. 곱 얼마야? 마이너스 8. 곱은 마이너스 8. 그거 자체가 상수항이라고. 그죠? 우리 앞에서 필기 했었습니다. 따라서 A값 얼마? 2. B값 얼마? 마이너스 8. 알겠지? 그 다음에 다시 뭘 물어봤어?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물어본 거야. A는 0이 아니까, 그죠? 얘는 2차 방정식이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역할하는 게 지금 A 플러스 B죠. 그죠? 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조건식들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건 요 정도까지만 좀 잠깐 보죠. 다시 이번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근이 알파 베타래. 알파 베타이고 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또 나왔어. 들어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C양?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 거니까 A. 그죠? 알파 베타는? B. A분의 C가 된 거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방정식, 그래? 저거야?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가 이거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래. 너의 해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너의 해가 A랑 B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A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거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뭐야? 두근의 합은 맞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1. 두근의 곱은 뭐야? 2. 이해되니?
따라서 결정 나겠죠? B 값은 얼마야? 이것이 됐을 것이고 넣어주시면 A 값도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천천히 해나가시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를 외우고 있는지 보는 거야. 다시 봐봐. 중학교 3학년 때도 만나봤을 법한 문제야. 두근의 B가 2대 3이래. 이거 좀 약속을 하자. 비율이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면 비례상수를 써서 이 숫자는 진짜 2K였던 거고 얘는 진짜 3K였다는 거야. 실제 크기가. 알겠지? 2K 대 3K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2K고 진짜 3K라는 뜻인 거야. 식 세워봅시다. 그렇다면 어이구 미안해. K가 겹쳐진다. 2알파 3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조건 두근의 합 얼마여야 돼? 이제는 연습이 된 것 같아. 어차피 1분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치? 따라서 K는 5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두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뭐였다는 거야? A분의 C니까 K였다는 거야. 따라서 K 값은 뭐가 되는 거야? 6알파 제곱이 됐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결국에는 여기서 알파 값만 찾을 수 있으면 K 값을 구할 수 있었겠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알파 값은 둘 다 똑같은 놈이잖아. 6알파 제곱을 여기다 대입해 볼까? 6알파 제곱은 5알파 플러스 1을 풀어달라는 얘기고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6, 1에 1, 1에 6, 1은 6, 1, 1은 1에다가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면 되겠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또 알파는 얼마 된 거야? 1이 된 거야. 그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K 값이 결정이 나겠죠. 괜찮을까요? 우선 이 문제는 여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또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A분의 C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봅시다. 두근의 차가 이래. 누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절대값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해봅시다. 내가 지금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미 가정을 했네. 그치? 나올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좀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부호는 플러스가 됐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니까 9분의 2K. 알파 베타는 9분의 K 마이너스 5. 괜찮아? 그리고 나서 시작해 봅시다. 얘가 있는 거야. 뭐가 떠올라? 곱셈 공식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은 뭐가 됐었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베타. 암기하셔야 된다고. 넣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9분의 2K에 대한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4에 알파 베타는 얼마야? 9분의 2K가 되겠죠. 괜찮니? 얘는 81분의 4K 제곱이고 얘는 4고 얘는 9분의 8K야. 얼마씩 곱해? 81씩 곱할 거야. 81씩 곱하면 얘 뭐가 되겠니? 81씩 곱하면 4K 제곱에 81을 곱했어. 81 곱하기 4 더하기에 81을 곱했어. 81을 곱했어. 약분되니까 9 곱하기 8K가 됐겠다. 괜찮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4씩 나누어 주시면 얘는 K제곱이고 얘는 81이고 4 집어넣으면 얼마야? 18K가 되겠네.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다 이항시켜 주시면 결국엔 이 방정식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K제곱 마이너스 18K 마이너스 81은 0. 요거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실까요? 적절한 값을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야. 졸렵습니까? 괜찮아요? 할만하십니까? 네, 조금만 더 합시다. 내가 할만한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할 때쯤이면 아직 괜찮은 거야. 봅시다. x제곱의 개수가 2래. 이거에다 두고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있었을 때 마찬가지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놈은 x제곱의 두 개 합. 매 부호를 바꿔주면 1차항 개수고 두 개의 곱 자체가 상수항이라고. 여기 괜찮아? 그럼 식 정리해볼까? x제곱에 이 새끼 뭐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너는 뭔데? 알파 베타분의 1이잖아 얘는. 근데 앞에 보시면 뭐라고 돼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였었다. 그래서 그대로 넣어볼 거야. x제곱에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을 거.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2. 얘였을 거야. 그래서 답이 얘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문제 뭐라고 했어? x제곱의 개수가 1에 난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곱하기 2씩 해줘주면 최종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최종 정답입니다. 이해될까요?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시 보시죠. 얘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래. x제곱에 알파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한 것. 세 부호를 바꿔주면 1차항 개수고 곱한 것 자체가 상수항인 거고 얘가 답인 거야. 얘가 답인 거고 얘네들만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얘부터 정리해 봅시다. 너는 누구냐?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마이너스 2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였을 거고 거기다 2를 또 빼달라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따라서 이 식은 1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가 생길 거니까 1 빼기 4 빼기 2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 다시 당신은 누굽니까? 전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1 알파 베타에 대한 제곱이었을 거고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었을 거고 플러스 1 알파 베타는 2의 제곱이니까 2였을 거고 아이고 여기 제곱이 왜 이쪽에 붙었어 요 놈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방금 여기까지 계산했던 과정이었어요. 그쵸? 1 빼기 4였으니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3이었네요. 그치? 거기에 플러스 1까지 2 플러스 3에 더하기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었을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우선 여기까지 내용 한번 빨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 돌리신 분들은 잠깐 좀 눈 좀 붙이셔도 좋고요. 아닌 친구들은 지금 방금 했었던 부분들 대표 유형만 빨리 한번 좀 풀어보시죠. 둘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것은 둘차식 곱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것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루트 써도 되고 복소수인 i를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간단한 예부터 한번 연습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우리는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4라면 인수분해할 수 있죠. 왜냐면 4가 뭐야? 2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3은 누군가의 제곱이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의 제곱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얘를 강제로 둘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라는 얘기는 무리수를 써도 될 거라고. 그럼 무리수 범위까지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 3이라는 숫자는 루트 3의 제곱인 거죠. 이해되니?
루트 3의 제곱이었을 테니까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얘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 루트 3에 대한 제곱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얘를 슬쩍 는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x제곱은 3이 됐을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해로 갖고 있는 방정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은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해로 갖고 있는 건데 A양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 얘를 해로 갖고 있는 x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해로 갖고 있는 방정식은 x 플러스 루트 3과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일 때도 가능한 거잖아. 이해되세요? 다시 x제곱 마이너스 3은 0에 해는 이항시켜줘서 정리해주시면 x는 루트 3, x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x는 루트 3과 x는 마이너스 루트 3을 해로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방정식과 여기에 있는 방정식은 서로 같은 방정식이어야 돼요. 이차함계수도 동일하고 해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갖고 있을 테니까. 다시 말하면 요만큼과 는빵을 제외한 요만큼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루트 3과 x 마이너스 루트 3과 같을 것이고 우린 얘를 다른 말로 인수분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떨까요? 얘를 인수분해 해달래? 마찬가지. 어떻게 특정 예쁜 부분이 안 보인다면 얘를 슬쩍 는빵으로 해서 한번 해를 구해봅시다. 해를 구해보시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썼겠죠?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a 값이 1이고 지금 b' 역할을 하는 게 마이너스 1, c 역할을 하는 게 6이에요. 다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4 미안합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6이야. 1 빼기 6 얼마죠? 마이너스 5 그쵸? 그때 우리 영상할 때 했었는데 영상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루트 마이너스 1은 얼마냐면 i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근이 모였다.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5i와 1 마이너스 루트 5i가 있는 것이고 나는 얘를 근으로 갖고 있는 방정식은 이거다. x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5i x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루트 5i는 0이 됐을 것이다. 괄호까지만 예쁘게 정리해 주신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은 같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식과 이식은 서로 어떻겠느냐.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었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i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i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린 얘를 인수분해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방정식을 통해서 해를 구해낸 다음에 그것을 두근으로 하고 있는 방정식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다시 한번 해보죠. 이번엔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봅시다. 이번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슬쩍 는빵으로 잡아보자고. 해를 구해볼 거야. a 값은 2고요. b 값은 b' 값 해보자. b' 값도 2가 됐겠네. c 값은 마이너스 5가 됐고요. 한번 x 값 계산해 봅시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는 겁니다. 식 정리해 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2, 5, 10이니까 14가 됐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플러스 루트 14와 플러스 루트 14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놈을 두 근으로 갖고 있는 방정식은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와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가 있을 텐데 는빵이었겠죠. 는빵. 근데 얘 이차함계수가 얼마야? 2죠. 그치?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지금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결국엔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차함계수가 다르면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붙여주면 돼? 2만 붙여주면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필수예제 13번 있거든요. 요 두 문제만 지금 빨리 풀어봅시다. 이 부분 최대한 이해해 보시고 뭐 밑에 있는 해설을 참고하시면서 저 인간이 했던 얘기를 해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뭐 다른 해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해를 구한다. 결국엔 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해를 구하고 나서 두 근을 갖고 있는 방정식 형태를 만드신 후에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으면 이번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유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좀 봅시다. 잠깐 봅시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는지만 좀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가 되면 그냥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같은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 해는 얼마죠? 이거 해는 인수분 해주시면 얘는 x-1에 x 플러스 3은 0이 됐을 테니까 그죠? x 값은 1이거나 또는 x 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뭐 굳이 이 식이 아니더라도 x에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0이 돼요. 요 x 자리에 말이죠.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0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해인 거죠. 다른 값이 있어? 없어요. 2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이 2개 이외에는 없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것도 풀어봤었어요. 뭐 5x 플러스 7의 제곱 플러스 2배 5x 플러스 7의 마이너스 3은 0에
해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어? 막 이거 25x 제곱에 막 플러스 70x에서 이렇게 풀었었나? 이거 아니었죠. 이렇게 풀지 않았어 그때. 어떻게 풀었었어? 아니 5x 플러스 7이 반복이 되네요? 라고 하면서 얘를 치환이라는 과정을 겪었었다고. 얘를 치환을 해서 얘를 치환하시게 되면 내가 얘를 t를 치환하시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을 푼 다음에 해봤더니 t값이 1이거나 t값은 마이너스 3이던데요? 그런데 t값은 5x 플러스 7이니까 이 방정식을 다시 풀어서 x값을 구하겠습니다가 우리의 계획이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이렇게 풀었었어. 근데 요 놈을 잠깐 조금 비틀면 치환이라는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치환과 비슷한 의미긴 한데, 요 자리 있죠. 누군가에 대한 제곱 플러스 이 곱하기 누군가를 곱해서 빼기 3을 하면 0 나오는 그 누군가는 무조건 1하고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요 5x 플러스 7, 요 들어간 자리 있죠. 이 들어간 자리에는 무조건 1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요 자리에 1이 들어가야지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5x 플러스 7을 내가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5x 플러스 7을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문제는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을 좀 뒤집어 보자라는 거야. 요 자리에 1이 들어가야지 등호가 성립한다. 왜냐면 요 자리에 1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거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거니까 5x 플러스 7, 당신 있던 자리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지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해서 요 방정식을 풀어내 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요 이해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 한 문제 좀 더 풀어봅시다. 잠깐 보세요.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죠. 요 자리에 들어갈 것을 제가 x1과 x2라고 생각해 본다면 fx1이 성립한다는 거고요. fx2는 0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2차 방정식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근호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x1과 x2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그런 애들의 합이 6이래요. 알겠죠? 다시 이번엔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f의 5x-7이에요. 두 근이래요. 두 근을 알파고 베타라고 잡았다는 얘기는 얘가 아무리 치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알파가 아니라 x가 알파인 거죠. x가 알파고 x가 베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f의 5α-7은 0을 만족시킨 것을 우리는 근이라 부를 거고요. f의 5β-7은 0을 만족시킬 때 그때의 값을 베타라고 부를 거예요. x 대신에 대입했을 때. 그죠? 방정식은 x 값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f라는 등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얘가 자존심이 센 애예요. 괄호 안에 무조건 x1과 x2만 들어가야지만 는빵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5α-7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x1일 수밖에 없다고요. 얘가 x1일 수밖에 없다. 5β-7은 x2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x1과 x2는 서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더하면 6 나와야 된다고요. 더하면 6 나와야 된다고요. 얘랑 얘를 더하면 6 나와야 된다고요. 이때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고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 요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5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빼기 14는 6이 됐을 것이고 5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0이 됐을 것이며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만 내용 정리해 볼게요.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x1과 x2가 있을 텐데 각각 x1, x2는 fs1은 0이고 fs2도 0이었을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는데? 6 나오는데 이 조건을 깔고 가는 겁니다. fx라는 거는. 그런데 두근의 fos-7은 0은 새로운 방정식이야. 완전히 새로운 방정식이죠. 전개하면 아까 전에 봤었지만 25x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그 두 근을 알파라고 베타라고 했을 때 합이 얼마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를 물어본 거고, 이 알파는 또 베타는 f의 5알파 마이너스 7은 0을 만족시킬 것이며 f의 5베타 마이너스 7은 0을 만족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스몰 f 있죠? 이 스몰 f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괄호 안은 무조건 x1과 x2만 성립하게 할 거래요. 그렇다면 얘가 x1일 수밖에 없고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얘가 x2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나 나와야 된다고요? 6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실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처음서부터 이 과정을 쭉 쫓아가잖아요. 그렇다면 100%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용 이해하셨어? 그렇다면 5알파 마이너스 7 더하기 5베타 마이너스 7 그냥 눈으로 보는 거라고. 5알파 마이너스 7 더하기 5베타 마이너스 7의 합이 6이라고. 딱 요거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시험지에 쓰시면 안 된다고. 이해되셨으면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시간이 그나마 조금 더 남습니다. 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뻔하게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집에도 나와 있고, 이 개념원리라는 이 기본 교재에 나와 있고, 센에도 나와 있고, 어떤 문제집에도 나와 있다면 그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때 가서도 지금 이 원리대로 쫓아가시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푸시면 안 된다고. 이해하신 거는 다른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 뻔한 문제 유형은 뻔하게 푸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알파 베타 나왔어. 합이 얼마냐 물어봤지? 그러면 5알파 마이너스 7 더하기 5베타 마이너스 7이 6이라고. 이해 안 되시면 이거 녹화해서 다시 공유할 거니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시험장에서는 그냥 빠르게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한근이 3-루트 1에 사실은 루트 2가 나오면 유리수 AB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한 번쯤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한근이 3-루트 2라면 또 다른 근은 3 플러스 루트 2라고 시작하셔도 크게 여기서 함정파지지는 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거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해도 되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또 다른 근은 혈례근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해봅시다. 두 근이 3-루트 2일 때 그럼 또 다른 거는 당연히 3 플러스 루트 1일 거야.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다음처럼 주어졌을 때 방정식 구할 수 있다고. x제곱의 두 개의 합 얼마야? 6의 부호를 바꿔주면 일치한 개수 곱하면 3의 제곱에서 루트 2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 9 빼기 2라고 얼마야? 7 자체가 상수항이라고. 끝. A가 마이너스 6, B가 7.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한근이 1-루트 2라면 물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가 아직 복소수를 연습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또 다른 거는 1-2i였을 거라고. 알겠죠? 다시 만들어 봅시다. X제곱의 두 개의 합. I는 그냥 문자 취급하셔도 괜찮아요. 2의 부호를 바꿔주면 일치한 개수. 1에서 2i의 제곱을 빼시는 거죠. 1-4i 제곱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1-4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1 플러스 4가 됐겠지? 얼마? 5! 아직 이 연습은 많이 연습을 우리가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중에 연습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얼마? 5! 그래서 얘는
붙여주시면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A값 마이너스 2, B값 5. 괜찮을까요? 네. 이제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한 5분, 한 1, 2분 정도만 쉴게요. 이번에 딱 3분만 쉴게요. 3분만 쉬고 난 다음에 20분부터 2차 함수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특강 시간에는 이제 2차 함수에 관련돼서 여기에 실려있는 문제들을 볼 거고 아시겠죠? 한 3분만 빨리 쉬시죠. 봅시다. 이번엔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볼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번 기말범위에서 했었던 것들 잠깐 좀 봅시다. 2차 함수예요. y는 x제곱이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y는 x제곱은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실제로 막 숫자들 넣어본 거죠. 숫자를 넣어봤더니 뭐 다음 같은 그래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 이렇게 포문선 형태.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징 첫 번째,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처음으로 나오는 함수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함수들은 모두 다 증가와 감소가 일정했어요. 정비례? 계속 증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반비례? 계속 감소하거나 얘도 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이랬었다. 뭐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지? 얘도 마찬가지고. 1차 함수?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처음으로 보는 함수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의미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증가와 감소, 지금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쪽은 증가하고 있는 거고. 증가하고 감소가 바뀌는 요 딱 그 지점이 있다고. 우리는 그 지점을 뭐라 불러? 꼭지점이라 부르죠. 꼭지점이 뭐가 된 거야? 0,0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포물선이다 보니까 이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이 x는 0. 다시 말하면 y축이죠. 이 y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함수. 그치?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끝까지 다 가더라도 항상 어떠한 2차 함수, 이쪽에 뭐가 붙든지 간에 항상 어떠한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함수는 뒤쪽에서 우리가 나오게 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고1 과정까지는 얘가 유일하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함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실 거라는 거죠. 좌우 대칭성. 얘만의 유일한 특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고민해 주시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아래점 있죠. 가장 아래점. y의 최소값. y의 최소값은 지금 뭘까요? 이 함수의 y의 최소값.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치? y축이 제일 아래로 깔려 있었을 때 그때 y값이 얼마야? 여기 봐야 돼.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4였어 봐. 그럼 여기는 4였을 거 아니야. 이해돼? 내가 이 점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이었고 여기는 1이었을 거야. 그죠? 이 점은 0,0이었을 거.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y값이 올라가겠지. 그죠? 1,1, 2,4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다시. 그렇다면 제일 작을 때는 언제야? 여기 바닥 쳤을 때. 그죠? y값 얼마? 0. 그래서 y 최소값은 0인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었어. 그런데 얘 x제곱의 개수를 붙여줌에 따라서 얘가 달라져. a의 의미가. 아무래도 a가 최초 1일 때보다 2가 되면 증가량이 더 커지겠지. 더 급하게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증가량이 계속 더 급하게 커지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만약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y값의 부호가 어떻게 돼? 다 바뀌지. y값의 부호가 다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모양이 모자 모양이 되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붙인다면 이 급한 상태에서의 y값의 보가 바뀔 테니까 얘는 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것이다. 그치? 다시 말하면 a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거겠죠. y는 ax제곱에서 이 a가 의미하는 것은 a가 양수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린 얘네들 명칭으로 아래로 볼록이라는 용어를 쓸 거고요.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이렇게 됐을 텐데 얘는 위로 볼록. 그 다음에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a가 뭘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y는 내가 x-1의 제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y는 x-1의 제곱이야. 알겠지? 얘는 그래프가 지금은 y는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인데 0 집어넣으면 y값이 0이 나와. 알겠니? 근데 지금 x값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얼마 집어넣어야지 y값이 0 나올까? 1을 집어넣어야 돼.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y축이 이렇게 했고 x축이 이렇게 했으면 1,0을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함수여야 돼. 다시 말하면 아까 있었던 요 y는 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움직였냐? 묻고 싶다면 얘가 0 되게 하는 값만큼 움직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는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지 y값이 0 나올까? 얼마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3만큼 넣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지 0 나오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취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그때 값이 얼마야? x가 마이너스 3. 따라서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다시 y는 x제곱 플러스 2예요. y는 x제곱이 있었을 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x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y는 x제곱일 때는 0을 집어넣었더니 0,0이었어요. 알겠지? 지금 x에다 0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 플러스 2가 된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0,2를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뒤쪽에 붙어져 있는 이 숫자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되실까요? 그럼 다시 여기 제가 플러스 2를 붙인다면 우리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다.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그때 뒤쪽에 붙어있는 수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했다. 1만큼 2만큼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얘를 1만큼 2만큼 평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실까요? 우린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얘를 뭐라 부른다고?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요. 꼭지점이 뭐가 된 거야? 1,2. 그 1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얘는 어디서 나왔어? 얘를 0으로 만드니까. 2는 어디서 나왔어? 여기. 얘는 뭔데? 옆에 붙여져 있는 놈. 따라서 이제 최종 정리하는 거야. 오늘 좀 더 많은 예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한 번 다 배웠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다 할 건 얘야. y는 x-m의 제곱에 플러스 n. 알겠지? 그리고 이차항 계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뀔 테니까 여기에 내가 a까지 붙이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내용이야. 중3 때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외웠던 것들. 첫 번째, A서부터 보죠. A는 뭐라고?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면 지금 여기 나와있던 내용 그대로 적을 거예요.
아래로 볼록. 아볼이라고 하죠.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모양. 위로 볼록이죠. 위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어떻게 돼? 좁아지죠. 폭이 좁아진다라는 얘기는 축의 방정식이 점점 가까워져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우리는 꼭지점이 있습니다. 꼭지점. 꼭지점에서 이 m값과 n값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꼭지점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m, n을 나타내는 거죠. 이 m, n이 나타내는 건 뭔데? y는 ax제곱이라는 기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죠. 따라서 이 꼭지점인 요 m과 n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얘는 모양 결정하는 것이고 m, n은 위치를 결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에 얘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여기가 바로 m, n이 됐을 텐데, 아까 이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 그랬었지?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그래프라고요. 그리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의 x는 m이 바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대칭축이 됐을 텐데,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바로 x는 m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그 좌표에다 x는만 붙일 수 있다면 걔가 바로 대칭축의 방정식인 거죠. 그럼 대칭축이 왜 중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됩니다. 잠깐 보세요.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일 때 생각해 볼게요. 아래로 볼록일 때 일단 지워볼게요. 여기가 x는 m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x가 m보다 큰 부분, 여기서는 x가 m보다 작은 부분이죠. 그럼 x가 m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죠. 우리는 얘네들을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얘기할 거고요. x가 m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뭔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 뭔가 같이 증가하고 있죠. x가 커질 때 y 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표현, 또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표현을 가지고서 문제를 만드신다는 얘기는, 너 이참수가 축의 방정식에 의해서 증가감소 바뀌는 거 알아?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유일한 함수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알겠죠? 다시 두 번째,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 형태였었다면 얘가 바로 x는 m이라는 축의 방정식이에요. 마찬가지 x가 m보다 작은 부분, 얘는 x가 m보다 큰 부분이에요. 이쪽 보시면 그래프가 좀 이렇게 커지고 있죠? 우리 얘를 뭐라 부를 거라고? x가 증가할 때 y가 커지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뭔가 그래프가 쭉 떨어지고 있죠? 얘는 x가 커질 때 y는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꼭지점 m, n에서 m이 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칭축을 나타내고 그 대칭축에 의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n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n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 그랬는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 이 n이 의미하는 것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나타냅니다. 누가? n이 말이죠.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었었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이 3,1이야. 그렇다면 y값이 점점점 떨어지다가, 아까 y값 떨어진다 그랬었죠? y값이 점점 떨어져.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증가한다고. 너희들이 주식을 모의주식 같은 건 해봤죠, 학교에서? 아니야?
또는 뭐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얘가 만약에 주식 그래프라고 생각해 봐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는 정말 절망인 거야. 절망.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절망.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시 희망이 보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 1이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가장 낮은 값,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최소값 1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실까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번엔 위로볼록 형태의 그래프야. 위로볼록. 요렇게 되어져 있는 그래프야. 여기에 대한 좌표가 내가 만약에 10,3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쭉 연결해 보셨을 때 여기 한 3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다면 얘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잖아. Y값이. 계속 올라가. 올라가다가 3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떨어지고 있죠. 이해되니? 그럼 내가 가장 많이 돈을 벌었을 때는 얼마까지 번 거야? 3까지 번 거라고. 이해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 3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이 n값이 이제부터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최소값이 1이라는 얘기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y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 그 다음에 최대값이 3이라는 얘기는 y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괜찮아? 네네네. 이제 하나만 더 해볼 건데요. 해보세요. 최소값, 최대값을 의미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꼭지점의 y 좌표가 최대값일 수도 있고 또는 최소값일 수도 있다.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말이죠. 알겠지? 그런데 얘가 범위가 여기 보셔야 돼요. 방금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점의 좌표가 3,1이야. 3,1이야. 알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최소값은 1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최대값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여기서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이 함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최대값. 여길까? 아니야. 이 그래프는 계속 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최대값이 3이라는 얘기는 최소값은 어떨까? 계속 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점점 계속 땅이 떨어질 거라고. 따라서 최소값은 없는 거야.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잖아. 그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x의 범위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야. x에 대한 범위가 지금처럼 여기 요렇게 범위가 쪼개져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여기가 4야. 그렇다면 여기에서만 그래프를 인정할 거란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최대값은 언제일 때야?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그래프가 여기랑 여기서만 인정할 거라고. y값이 제일 위로 올라왔을 때가 언제야?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x가 -2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관계식이 있으면 뭐 3의 x -3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었다면 여기다가 -2만 대입해 주시면 우린 얘가 최대값에 해당될 거라고. 범위가 존재하니까 이제 최대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최소값은 언제일까?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최소값. 여기 봐야 돼. 지금 우리 고등학교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져 있어. 알겠지? 최소값은 언제야?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아니면 4일 때. 즉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치? 가장 작은 값이 3일 때야 4일 때야? 3일 때잖아. 3일 때. 그러니까 꼭지점이 최소값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꼭지점이 최소값인 것은 또 항상 성립하느냐? 그건 또 아니야. 봐봐. 그래프가 만약에 똑같이 돼 있는 그래프야. 여기가 마찬가지 3,1인데 x에 대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때가 언제냐면 x가 마이너스 5일 때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또는 여기가 그냥 뭐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 5에서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이해할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꼭지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그렇다면 이 함수에서의 최대값은 언제일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함수가 요만큼만 그려져 있어?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져 있어. 제일 위에 있을 때가 언제냐고. 이때 아니야, 이때. 이해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5일 때라고. 이때가 가장 클 때지, 그래프가. 이해돼? 함수에서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y의 최대값이야. y의 최대값은 y라는 변수는 위아래를 관장하는 애라고. 그럼 y가 최대라는 얘기는 가장 위에 있을 때가 언제냐 묻고 있는 거야. y의 최소는 y가 가장 아래에 있을 때 묻고 있는 거고. 다시 요만큼만 인정할 거라고.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알겠지? 그렇다면 최소값은 x는 얼마일 때겠어? 1일 때겠지. 꼭지점인 3일 때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함수라는 게 맨 처음 시작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고 있는데 가장 클 때가 언제냐? 뭐 예를 들어서 회사라면 이윤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클 때가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만약에 어떤 놈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대한 피해액이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 그럼 그때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작을 때가 필요할 테니까 그럼 그때 최소값은 언제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것은 최대 최소가 뗄 수가 없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1차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어. 왜냐면 계속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최대 최소를 안 배웠어.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지금 2차 함수라는 중요한 과정을 배웠는데 최대 최소까지 하게 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뺐어. 그렇다면 이제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차 함수와 만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만난 함수들이 있을 거라고. 뭐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시면 2차 함수 이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삼각함수,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 다 배우는데 그 내용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이어지냐면 최대값, 최소값이 이어져. 그래프의 개형 배웠어? 그 다음 단어는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만큼 최대값, 최소값이 의미하는 것. 그래프를 보고서 내가 어디가 가장 위인지, 어디가 가장 아래인지를 반드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x의 범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수 또는 모든 실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은 없어.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은 있는데 최소값은 없어. 바닥까지 끝까지 떨어질 테니까. 알겠지? 다만 x의 범위가 다음처럼 주어지면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는데 걔가 꼭지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 또는 나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귀찮아해. 머릿속으로 생각할래.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는 이 과제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 3학년 교재 보시면서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습하셔야 돼. 아시겠죠? 우선 오늘 범위는 한 여기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요건 제가 다시 잘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에 수업 있죠? 목요일날 수업 있고 일요일 수업이 있는데 마찬가지 과제 제대로 안 되면 못 갑니다. 알겠나요? 알겠지? 과제 검사할 거라고. 우선 목요일날은 이참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오늘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숙제 제대로 안 되면 못 갑니다. 붙잡아 줄 거예요. 알겠죠?
네.